두 청년의 기적과 비극. 암울한 시대. 1950년대 말 한국의 어느 작은 농촌 마을. 봄이 왔지만 들판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시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김승철과 박영수라는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25, 영수는 23.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승철의 집은 대대로 이어온 작은 논밭이 있었지만 빚에 쪼들려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을 그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영수의 사정은 더 나빴습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는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그날그날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어느 봄날 저녁 두 청년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승철아,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평생 이 모양이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논밭은 점점 척박해지고 일자리는 없고. 승철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 것,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물론 고생은 각오해야 하지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 청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아, 우리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으로? 그래.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잖아. 차라리 나가서 몇 년 악착같이 벌어보자고. 승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보자. 우리가 돈 벌어서 보내드리면 오히려 집안 형편이 나아질 거야. 결국 두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승철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쩌려고 그러니? 동생들은?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잖아요. 일본 가서 돈 벌어서 매달 보내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승철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끝에 어머니도 결국 허락했습니다. 영수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이곳에서 굶주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영수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거라. 돈은 천천히 벌어도 된다. 어머니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9년 가을 두 청년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씩 메고 주머니에는 겨우 몇 푼의 돈만 넣은 채였습니다. 부산에서 일본행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꼭 성공하자. 영수가 승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몇 년만 고생하면 돼. 우리 가족들 편하게 해주고 돌아오는 거야. 승철도 다짐했습니다. 배가 출항하던 날 두 청년은 갑판에 서서 멀어져가는 부산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이 저 뒤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일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청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향살이의 고통. 1959년 늦가을 두 청년이 도착한 곳은 오사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낯선 땅, 귀에 들리는 것은 알아듣지 못할 말들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일본이구나.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항구 근처 조선인 집결지에서 그들은 인력 소개소를 통해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사카 외곽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너희들 힘만 있으면 돼. 말은 몰라도 괜찮아. 일본인 감독이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했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땅을 파는 중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손은 금방 물집으로 뒤덮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잠은 공사장 옆 가건물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인부들이 다닥다닥 붙어 누워야 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승철아, 괜찮아? 어느 날 밤 영수가 물었습니다. 승철의 손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승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당하는 차별과 멸시가 더 아팠습니다. 조센징, 빨리 안 움직여. 일본인 감독들은 조선인 인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묽은 죽에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고된 노동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영수는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품팔이 하는 것보단 나아. 조금씩이라도 모으자. 승철이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담배도 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휴일에 술집에 갈 때도 그들은 방에 남아 쉬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승철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신문을 주워 모르는 글자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영수야, 우리말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둘은 함께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 항만의 하역 작업이었습니다. 배에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일이었죠. 건설 현장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운 화물을 나르다 영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승철이 달려가 그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항만 일도 1년을 넘기자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임금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들은 매달 빠짐없이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동생들 잘 있고요. 편지를 쓸 때마다 승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향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승철아,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우리 살아간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렴.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승철은 울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신대. 내가 보낸 돈으로 치료받으신다니. 다행이야. 두 사람은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항만의 공장 채용 공고가 붙었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인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철아, 이거 한번 지원해볼까? 공장이면 실내 작업이잖아. 지금보다는 낫겠다. 두 사람은 지원했고 일본어 실력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1962년 봄 그들은 오사카의 한 과자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과자를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 조선인 친구들 일 잘하네. 공장장이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네, 성실합니다. 지각도 한 번 없고요. 조금씩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 영수야, 우리 언젠가는 우리 공장을 만들자.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왜 안 돼? 열심히 배우고 돈 모아서. 불가능한 건 아니야. 승철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타양살이 4년째 두 청년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기적. 1963년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붐이 일었고 제조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승철과 영수가 일하던 과자 공장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야근과 특근이 잦아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요. 승철아, 우리 올해 목표 금액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영수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만 가면 내년쯤엔. 승철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저축했습니다. 월급의 70% 이상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식비와 방세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모았습니다. 공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 차가 되자 두 사람은 생산 라인의 반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상, 박상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장이 일본식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배우겠습니다. 승철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자 제조 공정을 눈여겨보고 원료 구매부터 포장, 유통까지 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영수야, 과자 만드는 게 생각보다 단순해. 밀가루, 설탕, 기름. 재료만 구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기계는 어떻게 하고? 중고 기계를 사면 돼.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 없어. 작게 시작하는 거야. 승철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65년 두 사람의 저축이 목표액에 도달했습니다. 7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드디어 할 수 있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어디다 차리지? 일단 싼 곳을 찾아야 해. 오사카 외곽에. 두 사람은 주말마다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장 터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카이시 외곽에 작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전 주인이 폐업한 후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면 되겠어. 가격도 적당하고. 임대 계약을 맺고 중고 제빵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포장기, 믹서, 오븐. 하나씩 장비를 갖춰갔습니다. 1966년 봄 드디어 삼흥제과라는 이름의 작은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승철과 영수 단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영수야. 응, 이제 시작이야. 첫날은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배합하고 반죽을 만들고 굽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둘이서 해냈습니다. 승철아, 이거 맛있는데? 첫 번째 제품을 맛본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가 만든 거야. 처음에는 근처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에 납품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고 품질은 기존 제품 못지않게 유지했습니다. 이 과자 괜찮은데요? 다음에도 갖다 주세요. 가게 주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공장을 돌렸습니다. 힘들지?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행복해. 영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남 밑에서 일할 때랑은 다르더라. 1년이 지나자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직원을 고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뽑자. 조선인 청년들. 승철의 제안에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20살 청년 둘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았어. 열심히 하면 기회는 온다. 승철이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968년 공장은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품 종류도 5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승철아, 우리 진짜 성공하는 것 같아. 아직 멀었어. 더 키워야지. 하지만 승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두 사람은 사카이시 외곽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훗날 공장을 더 확장하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 땅 나중에 가치가 오를 거야. 지금은 외곽이지만 개발되면. 승철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돈 절반씩 내서 공동으로 사자. 두 사람은 각자 저축한 돈을 합쳐 그 땅을 샀습니다. 등기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1969년 일본에 온 지 꼭 10년이 되던 해. 영수야, 우리 정말 해냈다.
응,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작은 공장은 이제 제법 규모 있는 제과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20명, 월 매출 수천만 엔. 두 청년은 더 이상 막노동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철아, 이제 고향 가도 되겠지? 조금만 더 안정되면 가자.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더 큰 기회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목전에 다가온 바로 그때 비극이 찾아올 줄은. 성공의 문턱에서 찾아온 비극. 1970년 봄 삼흥제과는 오사카 지역에서 알아주는 중소제과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승철아, 드디어 우리도 대박이 난 것 같아. 영수가 계약서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안정권이야. 올해 안에 공장도 한 번 더 확장하자. 승철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 형님 괜찮으세요? 직원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병원 한번 가봐. 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과로한 거야. 쉬면 나아질 거야. 영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기침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8월 어느 날 영수가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승철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영수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승철은 즉시 영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승철은 귓전이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영수가 아프다니.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승철은 영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철아, 내가 많이 아픈 거지? 병실에 누운 영수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승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승철아,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이제 막 성공하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곧 나을 거야. 승철도 울었습니다. 영수는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승철은 공장과 병원을 오가며 영수를 간호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키고 아침에 공장으로 가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철아, 너 쓰러지겠어. 좀 쉬어. 괜찮아. 난 괜찮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가 승철을 불렀습니다. 승철아.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할 말이 있어. 영수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결혼한 거 알지? 응, 알아. 5년 전에. 영수는 1965년에 고향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 일본에서 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딸이 있어. 딸? 승철은 놀랐습니다. 영수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3년 전에 태어났어. 이름은 미영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미안해. 너무 바빴잖아. 우리. 영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승철아, 부탁이 있어. 말해. 뭐든지 해줄게.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승철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 알아.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거.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철아, 우리 그 땅 있잖아. 사카이시 외곽에 같이 산. 응, 알아. 그 땅. 절반은 내 딸 미영이 거야. 당연하지. 너 명의로 되어 있잖아. 아니, 내가 죽으면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영수가 승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영이가 크면 그 땅이 그 아이 거라고 전해줘. 제발. 영수야. 약속해줘.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알았어. 약속할게. 꼭 전해줄게. 승철이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넌 정말 내 친구야. 영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1970년 11월 17일 새벽 영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34이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승철은 친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공장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들 영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승철은 영수의 유고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영수의 아내와 3살배기 딸 미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승철은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를 닮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승철은 영수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영이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동업자를, 형제 같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승철은 홀로 공장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꼭 성공할게. 그리고 미영이. 내 딸을 잘 돌볼게. 승철은 영수와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슬픔을 일로 달랬습니다. 삼흥제과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 1970년 11월 영수가 세상을 떠난 후 승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영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영수 형님이 안 계시니까 공장이 너무 쓸쓸합니다. 직원들도 영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 나도 매일 영수 생각이 나. 승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승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크면 그 땅이 그 아이 거라고 전해줘. 그날 밤 병실에서 영수가 했던 말들을 승철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아, 나는 미영이한테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딸을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어. 항상 일본에만 있었으니까. 영수야. 미안해.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정작 가족 곁에는 없었어.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좋은 아버지야. 미영이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 승철이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난 자격 없어.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영수가 승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 그 땅. 사카이시 외곽의 그 땅 말이야. 응, 기억해. 그 땅은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잖아. 반반씩 투자해서. 그렇지. 등기부에 우리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절반은 법적으로 내 거야. 당연하지. 영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승철아, 내가 죽으면 그 땅의 내 지분, 그러니까 절반은 자동으로 내 유족에게 가겠지? 그럼 법적으로 형수님과 미영이가 상속받을 거야.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영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형수님은 그 땅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나 일본어도 못하고 일본 법도 모르고. 그렇겠구나. 그리고 미영이는 아직 너무 어려. 지금은 3살밖에 안 됐잖아. 응.
내가 무서운 건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까봐 그래. 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대해 모르고 미영이가 커서도 자기 몫이 있다는 걸 모르면. 영수야, 그럴 리 없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잖아. 하지만 형수님이 어떻게 일본까지 와서 확인하겠어? 말도 안 통하는데.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영수야. 미영이가 20살쯤 됐을 때, 아니,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영수가 승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말해줘.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다고. 그게 내 거라고. 알았어. 승철아,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양심으로 이걸 지켜주길 바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지킬 거야. 세월이 흐르면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어. 그 땅이 나중에 엄청나게 비싸질 수도 있고. 영수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승철이 화를 냈습니다. 알아. 미안해. 근데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영수가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쓰는 거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카이시 외곽 토지 절반은 내 딸 박미영의 것임. 김승철 형 부탁합니다. 그리고 날짜와 영수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영수야.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 말해. 나는 미영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 그러니까.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지켜봐줘. 멀리서라도 그 아이가 잘 크는지. 그럴게. 약속할게. 미영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넌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 영수야,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사는 인생이야. 미영이 챙기는 것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승철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내 평생 친구야. 나도 그래. 넌 내 형제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철아, 마지막으로. 응? 우리 공장. 삼흥제과. 크게 키워. 영수 이름값 좀 하게. 영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일본 최고의 제과 회사로 만들 거야. 그래. 난 믿어.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의 대화가 영수가 승철에게 남긴 마지막 긴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철은 영수의 유언장과 손편지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영수야, 약속 꼭 지킬게. 미영이에게 내가 남긴 유산을 꼭 전해줄게. 그리고 승철은 더욱 치열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형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승철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공장을 키우고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한국으로 건너가 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영수야, 올해도 왔어. 회사는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묘 앞에서 승철은 친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잘 크고 있더라. 예쁘게 자라고 있어. 멀리서나마 승철은 미영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약속 지킬게. 승철의 가슴속에는 영수와의 약속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겨진 토지. 1971년부터 1985년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승철의 삼흥제과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제 삼흥제과는 직원 3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사카뿐 아니라 도쿄, 나고야에도 지사를 두었고 전국적으로 제품을 유통했습니다. 김 사장님, 올해 매출이 100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경리부장이 기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승철은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는 사업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승철은 매년 빠짐없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수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멀리서나마 미영이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승철은 영수의 아내, 그러니까 미영이의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요? 벌써 그렇게 컸군요. 네, 사장님. 그동안 보내주신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승철은 영수가 죽은 후부터 꾸준히 영수의 가족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미영이의 학비도 대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영수 형이 내 친구였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형수님 말씀 마세요. 미영이가 대학 가면 그것도 제가 도울 겁니다. 승철의 도움 덕분에 미영이는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아직 토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영수 형이 말했지. 미영이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말하라고. 승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카이시 외곽의 그 토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그곳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공장 몇 개와 창고들이 듬성듬성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가 확장되면서 사카이시도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사카이시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토지 주변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소유의 사카이 토지 주변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네,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 형, 당신 해안이 맞았어.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오르고 있어. 1980년 그 토지 가격은 매입 당시의 10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카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업체가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가격을 상당히 잘 쳐준다고. 안 됩니다. 그 땅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승철은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장님이 그렇게 좋은 제안을 거절하는지. 사장님이 그 땅에 무슨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글쎄요. 아무튼 사장님 뜻이 그러시니. 1985년 그 토지는 이제 사카이시에서도 손꼽히는 귀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섰고 물류센터도 여러 개 생겼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져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사카이 토지 건입니까? 네, 현재 시세의 2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도 이미 매입가의 5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안 금액은 정말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사장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승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들은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승철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형, 그 땅은 미영이 거예요. 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승철이 그 땅의 절반 소유주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영수의 유족, 즉 미영이와 그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가족은 그 땅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승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미영이가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승철은 기다렸습니다. 그해 가을 승철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25이 됐군요. 네, 취직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승철은 미영이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미영이가 사회생활도 하고 세상 물정도 알고. 그때 말해주자. 승철은 신중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큰 재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미영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쯤. 그때쯤이면 되겠지.
승철은 결심했습니다. 한편 그 토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일본 경제는 거품 경제에 진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사카이시의 그 토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팔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승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토지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와 승철의 우정의 증표였고 영수가 딸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영수 형, 걱정 마세요. 제가 미영이에게 꼭 전해드릴게요. 당신이 남긴 것을. 승철은 매일 밤 영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굴지의 재벌이 된 생존한 친구. 1990년대 삼흥제과는 일본 제과업계의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올해 매출이 5천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승철은 이제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네, 회장님. 삼흥제과는 이제 일본 전역에 15개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수는 5천 명을 넘었고 계열사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제품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초콜릿, 아이스크림, 음료까지 생산했습니다. 삼흥제과 브랜드는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백화점과 편의점 어디를 가도 삼흥제과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TV 광고도 끊임없이 방영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제1교포 성공의 상징입니다. 언론은 승철을 제1교포 기업가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승철은 제1동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와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정부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훈장이요? 네, 일본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받지 않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훈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승철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오래 일본에 살아도 승철의 정체성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대신 제1동포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장님. 승철은 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장학금, 의료 지원, 재난 구호. 수백억 엔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제1동포 2세, 3세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승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제1동포 청년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형. 봤어요? 우리 회사 이렇게 컸어요. 승철은 성공할 때마다 영수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라고. 승철은 이미 65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나.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1995년 승철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미영이가 결혼했습니다. 영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승철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위분은 어떤 분입니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미영이가 행복하면 됐죠. 승철은 미영이 부부에게 축의금을 넉넉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신혼생활도 하고 안정될 때까지. 승철은 신중했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철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았지만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은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퇴. 그래요, 나도 그 생각은 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미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35입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말해줄 때가 됐어. 승철은 결심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있던 비밀을 이제 풀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한국에 있는 박미영 씨의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네. 누구 말씀이십니까? 박영수. 내 옛 동업자의 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승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영수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카이시 외곽 토지 절반은 내 딸 박미영의 것임. 김승철 형 부탁합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영수 형. 이제 약속 지킬게요. 승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토지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올라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사카이시는 오사카의 핵심 산업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 주변은 물류 허브가 되었고 대기업 본사와 R&D 센터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카이 토지 현재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얼마죠? 200억 엔입니다. 그렇군요. 한화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절반, 즉 100억 엔이 미영이의 몫이었습니다. 영수 형. 당신이 딸에게 남긴 유산. 정말 대단한 것이 됐어요. 승철은 감개무량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그 땅을 팔았다면 이런 가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철은 팔지 않았습니다. 영수와의 약속 때문에. 이제 찾아가야겠어. 승철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마침내 약속을 지킬 시간이 온 것입니다. 딸을 찾는 여정. 2005년 가을 서울. 75세 승철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수가 병상에서 보여줬던 미영이의 사진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 아이가 이제 35이 됐구나. 승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박미영 씨가 오셨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승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박미영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승철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대기업 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저를 왜 찾으신 건가요? 미영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박영수 씨, 당신 아버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네? 미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두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야기. 타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버텨온 이야기. 함께 공장을 세우고 꿈을 키워가던 이야기. 그리고 영수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부탁.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승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어머니도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고 아마 너무 슬픈 기억이어서 그러셨을 겁니다. 승철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가 병상에서 쓴 편지입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카이시 외곽 토지 절반은 내 딸 박미영의 것임. 김승철 형 부탁합니다. 영수의 글씨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 아버지와 저는 1968년에 사카이시 외곽의 토지를 공동 구매했습니다. 토지요? 네. 우리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땅입니다. 절반씩 투자해서 공동 소유로 등기했죠. 승철은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보시면 두 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김승철과 박영수. 미영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적으로 그 지분은 유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즉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하지만 아무도 모르셨죠.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승철은 설명했습니다. 영수 형은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알려달라고. 너무 어릴 때 큰 재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찾아오신 거군요. 네. 당신이 35이 되었으니 이제는 충분히 성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 토지의 최근 감정평가서입니다. 미영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그 땅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가치가 올랐습니다. 200억 엔. 그 절반인 100억 엔이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제가 해야죠. 제가 30년이나 늦게 약속을 지켜서.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는 단순히 토지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승철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형은 우정을, 신의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남겼습니다. 30년 전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멀리서나마 당신이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 형.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미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영수 형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의 추억, 젊은 날의 고생, 그리고 우정에 대하여. 해가 저물어갈 무렵 승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회장님,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냅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승철은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수야. 다 끝났어. 내 딸한테 전해줬어. 그날 밤 승철은 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영수야, 미영이 만났어. 아주 훌륭한 여자로 자랐더라.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따르며 승철은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유산. 잘 전해줬어.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승철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